네, 근데 이제 Q&A 시간입니다. 네네네. 많은 그러시죠. 분들이 리딩을 원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항상 장기적인 뷰라는 점 네네네. 항상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로 달아주신 분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블라자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부동산 문제 등등으로 파산과 디폴트 등 유동적 경색이 생기는 와중에도 원자재는 올라가는 스태그 상황이 올지 궁금합니다. 특히 금과 원유가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금과 원유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 아마 한국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국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부동산을 얘기를 하시는 거면 미국의 부동산은 괜찮은데 한국 부동산만, 그러니까 미국은 예를 들어 나스닥이 붕괴하고 한국은 부동산이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은 한국의 부동산처럼 뭐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나스닥, 한국은 부동산이 같이 좀 하락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그런 게 하락하는 걸 야기하는 게 유가의 상승 때문에 그런 하락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왜냐면 원유의 상승이 급등이 있어야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면, 그러니까 이번은 텀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유가가 막 치솟아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면 실질 금리가 오히려 낮아질 수도, 명목 금리는 올라가는데 실질 금리는 오히려 낮아지거나 뭐 계속 낮게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자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선 원유만 좋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초기에는 귀금속도 약간 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왜냐면 일단 명목금리가 올라가니까 뭔가 아주 유동성이 없나 하고 할 수 있는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이제 명목금리가 상승하는 그거는 원자재에는 좋은 환경입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시장의 발현이 아주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그런 장이 아주 가깝게는 이제 팬데믹이 있고 2020년 초부터 어쨌든 한 20년 말까지 그러니까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그때 사실은 제가 블로그에 그때 취미삼아 쓸 때라, 그때 블로그로 이제 취미삼아 글 쓸 때 정말 유가 마이너스일 때 그때 정말 인생에서 둘도 없는 기회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상승폭이 훨씬 크죠. 21년에 뭐 상승보다 그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전형적인, 물론 그때는 장기금리의 명목 레벨이, 명목으로. 그러니까 장기금리는 물론 저점을 2020년에 찍긴 했어요. 2020년 4월이 명목상 제일 저점이었는데, 명목으로 그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장기금리가 올랐다고 해봤자 명목으로 상승한 게 경제에 무리를 줄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하지만 어쨌든 실질금리는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으로 예를 들어 0.5였던 10년물 금리가 한 1.5까지 100bp까지 순식간에 올랐다고 쳐볼게요. 1.5까지 실제로 그렇게 올랐거든요. 아주 금방. 1.5, 2까지도 금방 올랐는데 그 정도 레벨은 사실은 부담 느낄 레벨이 아니었던 거고,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가까이로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목금리하고 실질금리하고는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딥하게 가자면, 내년에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1분기든 2분기든 3분기든 4분기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안 온다. 25년에 온다. 아니면 25년도 아니더라. 예를 들면 내년, 내후년 정말로 표면적인 그런 CPI나 이런 물가 수치가 2% 부근에 전후로 아니면 1%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디스인플레이션 장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시장이면 원자재가 이거 디스인플레이션이니까 원자재가 안 좋겠구나 일까요? 그러니까 주식이 되게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70년대 다음으로, 70년대는 실제 너무 원자재의 급등이 너무 심해서 정말 경제에 너무 큰 그게 있을 만큼 그랬고, 70년대 말고 2000년에 IT 버블이 생겼잖아요. 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주식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때 거의 한 80-90% 빠졌고, S&P 500이 2000년에서 2003년 한 2-3월까지 한 50%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길었어요. 그
그리고 2007년까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다가 2008년에 또 이제 리먼이 있으면서 주식은 꺾였죠. 근데 원자재는 반대로 그때 당시에 이제 물가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 프루팅에서 늘 강조했던 게 70년대는 아주 극단적인 전망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저희의 포지션이나 저희가 이제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70년대와 아주 큰 가능성은 2000년대 같은 상황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근데 2000년에 그렇게 IT 버블이 터지고, IT 버블 그때 당시에 실제 어떤 경제 지표나 어떤 실업률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극단적인 뭔가 막 경제가 부러졌다, 리세션이다 이럴 만한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요새 말로 친다면 뭐 마일드 리세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지표는 막 실업률이나 이런 게 막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만 자산 자체가 멀티플이 너무 고평가돼서 그때 나스닥이나 너무 고평가된 게 이제 장기 금리나 이런 거에 맞춰서 원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이었죠. 2000년이. 그죠? 네네. 그리고 나서 단기 금리는 뭐 오히려 그때는 그래도 지금과 같은 재정 위기나 어떤 재정에 대한 신뢰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주식이 하락할 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괜찮게 선방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원자재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임에도 물가가 그리고 완전히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접어들었어요. 디플레이션까지 안 가고. 가장 크게 오른 게 원자재고 원자재 관련 종목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도 그렇고 2007년까지도 그렇고. 처음에 아주 극초기에는 조금 뭐 하락했다가도 최근에 유가 하락했던 것처럼 그 뒤부터 유가는 쭉 상승을 하고 뭐 귀금속, 뭐 구리, 뭐 그런 관련 광산 주식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세게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그 레토릭을 그 메커니즘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2022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래요. 물가가 오히려 높게 나오면 계속 2022년에 물가가 9%까지 올라가는 와중에 오히려 금은 22년에 크게 수익을 못 냈어요. YTD로 2022년에 1년 동안 1%인가 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오히려 물가가 딱 발표일에 딱 높게 나오면 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크게 빠지고,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높게 나오면 물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연준을 두려워했죠. 연준이 더 세게 긴축하겠구나. 엄청 후행적으로 긴축하는 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올해 들어서 이제 금이 제가 알기로 YTD로 수익률이 10% 살짝 넘은 걸로 10% 정도인 걸로 알거든요. 올해 들어서. 올해가 지금 뭐죠? 실제 물가 수치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낮아지고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이런 흐름이, 물론 그것도 전년비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거긴 한데, 그죠? 맞습니다. 그 말은 뭐죠? 연준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여러 유사성이 사실은 2000년대와 비슷한 것도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내년에 올 수도 있고, 뭐 25년에 올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만에 하나 늘 정말 화폐적 현상으로 진짜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발생을 하면 1910년대, 1940년대, 1970년대는 늘 다 세 번의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스파이크가 있는 세 번의 웨이브가 늘 있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2차 스파이크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대입해보면 2차 스파이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그리고 향후 유가가 급등한다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보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2008년과 같은 디플레이션의 상황만 아니라면, 그 상황만 아니고 2000년에 IT 버블이라든지 뭐 그 과거에 있었던 리세션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특히 2000년대와 되게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면 디스인플레이셔너리 할 때 훨씬 더 원자재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뭐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저희의 직업이나 제가 해야 될 거는 고객 자산을 가장 높은 확률로 잃지 않고 그렇죠. 증식을 시켜야 되는 게 저희의 가장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이클을 전망하든 간에 여러 확률, 그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그 안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고,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왜 늘 어떤
극단적인 막 포지션을 하지 마시고 늘 하다못해 원자재를 좀 어느 정도 따로 하시는 분들,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정말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냐면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이클에 대한 시나리오가 몇 개 있는데 어쨌든 어떤 걸 봐도 정말 2008년 같은 그런 정말 크레딧 크런치 진짜 막 그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긴 위기인데 돈이 없어서 아직 QT라고 해봤자 뭐 요새 최근에 또 RRP에서 또 막 빠져나가서 다시 유동성이 또 그 받쳐지고 그렇죠. 있는데 어쨌든 뭐 QT하고 뭐 했다고 해봤자 여전히 지금 연준 보유 자산이 8트릴리언보다 위인데 이미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연준이 QT를 더 할 수 있을지도 지금 모르는 분위기잖아요.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죠. 네. 금리 인상은 다 왔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런 어떤 잘못된 공포, 잘못된 막 그런 거에 그 당하지 마셔라. 제 생각에는. 그래서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서 원자재는 좀 대응이 가장 좋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뭐 여러 원자재라고 하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만에 하나 틀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정말로 뭐 모든 리세션이라고 유가가 급락하냐 그렇지 않아요. 2008년 같은 그런 어떤 크레딧 위기 그거에 자꾸 마지막 거를 사람들이 마지막 거를 기억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원자재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채권 같은 장기채 같은 경우는 늘 말하지만 리스크 대비 리턴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문제는. 리스크는 너무 높은데 지금 문제의 위기의 본질이 뭐죠? 결국에 돈 버는 거 없으면서 돈 조금 벌면서 빚내서 흥청망청 막 클럽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한 개인으로 치면 클럽 놀러 다니고 막 가서 막 양주 따고 샴페인 뜯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죠? 근데 왜 그런 사람한테 왜 돈을 빌려주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됐어요. 예. 마지막 예지가 그러니까 뭐 이 위라도 업사이드라도 정말 비트코인처럼 크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비트코인 선물 정도로 크면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시가 네, 네.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네네. 아주 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RP 얘기가 나오셔서 이제 어떤 분이 RP가 다 소진되고 나면 지급준비금이 대폭 줄어들어 주식이 조정받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가능하고요. RRP 얘기신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냥 RP가 아니고 네네. 이게 좀 내용이 RRP나 RP 이런 건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그냥 아주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레포가 있고 이제 영레포가 있잖아요. RRP가 영레포잖아요. 이제 QT를 하면서 영레포 잔고가 올라갔죠. 영레포 잔고가 는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조금 반대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고 그게 언론에서도 많은데 이게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유동성을 그만큼 흡수를 했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이게 좀 줄었다라는 건 그 RRP에 있던 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RRP에 있던 게 어느 정도 유동성으로 갔을 수 있겠구나. 물론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어쨌든 영레포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지 영레포에 높아졌다고 해서 유동성이 이렇게 많구나가 아닙니다. 역이니까 레포의 역레포니까 초단기 금리 시장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은 주식시장이 버티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특히 미국의 성장주나 이런 게 버티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RRP가 소진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근데 RRP가 지금 많이 소진이 됐거든요. 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RRP가 완전히 다 소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은행의 지급준비금에 정말 영향을 줄지 안 줄지까지는 봐야겠으나 그게 뭐 또 RRP에서 빌수로 갈 수도 있고 아주 여러 뭐 그게 있는데 뭐 어쨌든 유동성에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당연하죠. 그게 다 소진되면 어디서 유동성이 부족한 거를 어디서 메꿔줄 거냐, 그죠? 그런 차원에서 연준의 터미널 금리 지금 시장에 근데 애초에 그러니까 기준금리 터미널은 다 왔을 가능성이 지금 시장이 너무 다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하면 좋겠다. 네,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네. 다만 네네. RRP 잔고가 늘어나면 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다. 네, 오히려 흡수된다. 네네, 흡수되는 흡수된다. 그러니까 좀 RRP에 네네.
예, 흡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잔고가 더 줄어들면 그게 더 유동성이- 맞다.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쪽이나 얘기하는 언론이나 그렇죠. 그게 되게 많다. 예. 근데 오히려 RRP가 늘어나 RRP 양이 많은 게 유동성 그게 오히려 QT 효과가 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줄어드는 것은 유동성 공급 효과가 그거는 있다. 약간 예, 그런 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좀 네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네. 이해가 네네네네. 네, 기사를 접하실 때 이해가 편할 것 네. 같습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반대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유의하셔라. 유의하셔서 네, 보시면 유의하셔라. 된다. 네네. 이제 사부장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엔화 전망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엔화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엔화가 강해지지 않을까, 강해질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이제 물가 압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건데 아마 지금 그 일본의 우에다 가지고 총재는 아마 지금 좀 운 좋게 어쨌든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물가가 다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아닌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요새 그 BOJ가 하는 거를 좀 놀랐어요. 사실 저는 더 빠르게 이 좀 그 통화 정책 정상화를 진행시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끝까지 뭐 버티더라고요. 말은 자꾸 우리가 원했던 인플레이션 안정을 확인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남았다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그 통화 정상화를 늦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 이제 일본 안에 어쨌든 지금 이미 이제 물가나 이런 압력이 계속 생기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선 지난 몇십 년간 월급이 안 올랐는데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게 물론 월급도 같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 상승은 하겠으나 물가가 이제 더 높아지면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그런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정상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아직도 그 양적 완화를 하고 YCC까지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는 지금은 뭔가 그 미국과 공조해서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엔화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강해질 거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꽤 많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언제일지는 뭐 그거는 BOJ만 알 뿐이지 알 수가 없고 다만 그게 강해질 때가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국과 다르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순 채권국,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아주 해외 자산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GDP 대비 부채가 그렇게 높은데도 그래도 나름 잘 버티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본은 미국처럼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순채무국이고, 그러니까 다 돈을 빌리기만 했고, 일본은 해외 자산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화를 하게 되면 그 해외에 있는 자산들이 매각이 되겠죠, 다. 네. 하고 다시 일본 자국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가 정말 미국 시장 특히 그런 달러에도 많이 위험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위험이 있다. 만약에 일본이 내일이라도 갑자기 모든 걸 다 정상화하겠다, YCC도 없애고 QE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일 크게 피해볼 게 달러하고 그리고 미국 자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정말 다음에 또 네, 그때는 다음에 좀 시간을 넉넉하게 네, 할 수 있을 때 잡아서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또 이제 또 좋은 네.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